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모두가 놀란 다주택자 통계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통계청에서요 2020년 주택 소유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2020년 주택 소유 통계가 발표되자 언론은 두 가지에 주목해서 많은 보도자료를 내렸어요. 첫 번째는 상위 10% 집값이 1년 새 2억치 솟다. 그래서 하위 10%와 격차가 47배나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지난해 다주택자가 232만 명인데 정부 압박해도 1년 새 3만 6천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늘어난 다주택자에 대한 기사 부분도 많은 화제가 되었죠. 자, 그럼 다주택자 가구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주택 소유 물건 수별 가구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 가구는요 2018년 308만 1천 가구에서 2019년에 316만 8천 가구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2020년 319만 1천 가구로 2만 3천 가구 1년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체 가구 수에서 다주택자 가구 비율은 하락을 했대요. 2019년 27.7%에서 2020년 27.2%라는 거죠. 야, 다주택 가구 수 자체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비율적인 면에서 하락을 했냐? 전체적인 가구 수가요 1년 사이에 50만 가구 이상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가구 비율이 적어 보이지만 전체적인 숫자 자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다주택자 규제를 가지 않았냐? 지금 집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원수 취급하듯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강한 중과세율도 때리고 있고 대출도 안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늘어났을까? 야, 이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실제 이런 규제 쏟아냈지만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 정부의 실패다 이런 기사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주택자에 전쟁하듯이 규제를 가했던 부분 주로 대출 규제하고요, 세금 중과 부분, 그리고 거래 규제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로 다주택자 유입을 차단하는 것하고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는 것 모두 다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다는 거죠.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이 다주택자 매물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주택자가 추가로 주택 사는 것을 실패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리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워낙 커요. 아무래도 자금 여유적인 측면에서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가 투자로 추가로 주택 사는 거에 대해서 더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흐름 자체는 막기는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규제가 별로 효과를 못 얻었어요. 왜냐면은 이 대출 규제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DSR 규제, 신DTI 규제 같이 아무래도 주택을 실수요 목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규제를 가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전세보증금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투자자한테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주택을 추가로 한 채 더 사는 사람이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사고부자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 보유 단계하고 처분 단계의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정권이 바뀌면 완화가 될 것이다. 언젠간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일단은 당장 오를 것 같으니까 사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사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규제는 바로 취득세 중과 부분이다. 일단 사는 단계부터 막아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이 취득세 중과를 강하게 했더니 서울 아파트의 유주택자가 추가로 주택 사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보는데 또 빈틈이 있어요. 이걸 좀 꼼꼼하게 잘 막아버리면 되는데 예외 규정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요 이제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를 시켜버렸더니 또 이쪽으로 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돈이 몰리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사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 시세 차익이 막대하다는 기대감이 강하게 박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규제가 완벽하게 촘촘하지 않는다면 그 빈틈을 찾아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려는 이유는 알겠다. 그리고 그 제도상 허점이 있는 건 알겠는데, 야,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미 주택을 보유해서 많은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왜 처분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지금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연 다주택자가 매도 압력을 느낄까요? 대부분의 규제는요, 사는 것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도록 유도하는 규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파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규제를 가했던 게 종합부동산세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실효세율이 센 건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낮은 실효세율 때문에 자, 이것이 무서워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주택 투자자들의 장기 보유 소양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자, 주택 투자하는 사람들 뭐 2년 있다 다 팔 것 같죠?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갖고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 한 번 주택 사면 진짜 최소 10년 이상 끌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믿고 있어요. 어차피 경제가 성장하면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 경제 규모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장기적으로 보면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은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상 흐름상으로는 저금리가 이어질 것이고 저물가 그리고 높은 부동산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는요, 아래 세 가지 상황이 오지 않으면 팔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세값 하락이죠. 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매매 시세 차익을 보고 접근을 할까요? 자, 앞으로 매매 시세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때 투자자는요, 전세 가격을 보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서 빠르게 내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해피한 케이스예요. 반대로 전세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하거나 또는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역전산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어도 보유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을 투자자들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값 하락은 일반적으로 매물 증가의 주요 요인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장기 하락 전망입니다. 자, 지금 다주택자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입주 물량이든 또는 금리의 변화든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오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장기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깔려 있다면요, 당연히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바로 높은 보유세입니다. 자, 이 보유세를 높게 실제 매긴다 하더라도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다면요, 이 보유세 부담을 무시해버리는데 이 보유세가 힘을 발휘할 때가 바로 하락장일 때예요. 중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높은 보유세까지 부담해버리면 에라이 팔아버려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 전망이 우세할 때 적어도 1년 이상의 약세장이 펼쳐질 때 생각보다 많은 매물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2020년까지 적용이 안 됐어요. 잠깐 2019년 1분기까지 전세값 하락과 장기 하락 전망이 있긴 했었지만 그것도 다시 긴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금리 인하 두 번 해버리면서 와장창 깨져버렸죠.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요, 수요 감소했다는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좀 호가가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일부 아파트 단지의 호가락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으로 시작했다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락 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매도 물량,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매도 물량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는 세 가지 케이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아마 이 요소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년 전 시세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을 역전세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역전세란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만약에 이게 발생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으로 굉장히 큰 부동산 가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하락하는 변화. 그래서 이런 역전세라는 빠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입주 물량 증가가 겹쳤을 때 위험한데 서울 지역은 2023년부터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입주 물량 증가했다는 역전세라는 그 아파트 입주 단지 주변으로만 이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수도권 가격의 고른 하락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하락장이 장기간 이어진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면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하락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짜 부동산 하락할 때는요, 국지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동시에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 강남 아파트는 2006년에 고점, 수도권 아파트는 2008년에 고점을 찍고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긴 했는데, 그때 특정 지역만 더 많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고른 비율로 30에서 40% 고루고루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유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자, 재산세하고 종부세만으로 투자자가 매물을 내놓게 유도하기가 약하다. 국토보유세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필수 부동산,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1% 수준의 강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새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종합부동산세 폐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다주택자 종부세까지 깎아준다는 건지 1주택자만 면제한다는 건지 아직까지는 발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세 부담을 좀 낮춰준다는 뉘앙스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시려면요, 전세 시세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입주 물량 증가할 때 큰 영향을 준다 말씀을 드렸죠. 과거 2019년 2월과 2018년 2월에 있었던 역전세라는 사례를 공부하시고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